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4.5%에 이른다는 중간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시험과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 연말까지 2천만 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모더나의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200명을 넘긴 가운데 확산세가 뚜렷한 수도권과 강원도의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는 정부 조치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일상 공간에서의 소규모 감염이 덮어져서 3차 유행이 되면 지난 1, 2차 유행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 하루 종일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일단 사라지겠습니다.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재 권고 판정이 나오면서 확실시된 건데 다음 달 중순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도 조 바이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허치슨 아칸소 주지사도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와의 평가전을 오늘 예정대로 치르게 됐습니다. 앞서 6명의 선수가 코로나에 감염된 뒤 세 번째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없었고 13명이 출전할 수 있으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FIFA 규정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5%라는 중간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90% 예방 효과를 가진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보다 더 높은 예방률을 제시한 겁니다. 영하 70도 아래 초저온에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모더나 백신은 한 달가량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더나 측은 나머지 시험과 승인 절차가 별탈 없이 진행되면 2천만 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연말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미국과 유럽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들린 백신 소식이라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곳곳에서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 당장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4.5%로 나타났습니다. 3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3만 명 중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걸린 95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확진자 중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11명은 모두 플라시보 주사를 맞은 이들이었습니다.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은 냉장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eep the vaccine under refrigeration conditions, that is 2 to 8 degrees centigrade, for up to 30 days. That is a massive enablement to be able to distribute much more broadly and much more easily. 또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도 효능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90% 이상의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And this low temperature distribution is especially a challenge in developing countries. 몇 주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인 모더나는 올해 연말에는 2천만 회 접종 분량을 미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중간 시험 결과에 뉴욕 주요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개발 소식을 반기면서도 최근 확산세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Is not the time for complacency, particularly in Europe and the Americas. Health workers and health systems are being pushed to the breaking point. JTBC 강보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6개월가량이 더 지나야 일반인들의 실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백신만을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감염 확산이 심각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카페와 사우나, 대학병원 등 장소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흘 연속 2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의 확산세가 매우 빠릅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연시의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식사나 음주를 하지 않는 형태로 행동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지인 간의 전파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수도권 확진자는 128명입니다. 나흘째 100명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방문 판매, 종교시설 등에서 나온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습니다. 카페나 식당, 목욕탕, 사무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촘촘한 소규모 감염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는 장소, 구조상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 등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 감염이 확산돼 3차 유행이 되면 지난 1, 2차 유행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활동을 줄이지 않으면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1, 2차보다 이제 3차는 정말 우리 역량을 시험받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을 앞두고 방역 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수능이 코로나 확산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부모님의 마음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확산세라면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중환자 치료 병상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을 피하려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자리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모두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낮 12시 긴급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단계와 1.5단계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확진자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켜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리두기 수준을 풀기 전엔 0.83이었지만 최근엔 1.29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한 명 넘게 감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재생산수가 유지된다면 4주 후엔 하루 확진자가 3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 연말이 돼서 그렇고. 근데 날씨도 계속 추워지니까 자꾸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알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거죠.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활동이 많은 젊은 층 감염 비율이 높은 점도 걱정이 큰 대목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를 보면 40대 이하 감염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젊은 층에선 증상이 없는 숨은 감염자가 많습니다. 1.5단계 격상으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거리두기 수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파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2단계, 3단계를 한 번에 올리고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전략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신천지발 1차 유행 때와 사랑제일교회발 2차 유행 때와는 달리 이번엔 감염에 취약한 겨울이라는 변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발 빠른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짙은 안개와 초미세먼지가 겹치면서 오늘 아침도 전국 곳곳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새벽 한때 충북 덕산읍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1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노원구도 5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영남 일부 지역의 공기는 오늘 하루 종일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일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한때 서울 노원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3배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북도 역시 1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기며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기존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 데다 국내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충북과 전북 서해안에는 어젯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째 발효 중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대구를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중부지방 곳곳에는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 남풍이 불면서 남부지방부터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밤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세종시는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당장은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지만 올겨울 중국발 스모그는 더 자주, 더 강하게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국 주요 공장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고 겨울 난방도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12월 1일부터 계절 관리제를 실시해 매연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노후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등을 밝히는 우리의 불교 행사죠. 연등회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유네스코 산하의 평가기구가 연등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뒤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할 것을 권고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21번째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되는 겁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등이 어둠이 내려앉은 사찰을 밝힙니다.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여는 불교 행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연등회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결정됩니다. 평가기구의 권고 판정이 뒤집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연등회는 종묘 제례, 강릉 단오제, 씨름 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21번째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삼국사기의 신라 경문왕 등이 황룡사에서 연등을 봤다는 고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뒤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전승 교육을 하고 국제 학술 대회도 열어왔습니다. 법회와 행렬 등으로 구성된 종교 행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평가기구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연등회 등재 신청서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한 번만 더 회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야당을 빼고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마지노선을 오는 18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날 예정된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이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달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지난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8시간 넘게 논의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낸 건 야당의 지연 전술 탓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면 공수처장 추천위의 구성을 바꾸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18일 날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부터는 그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재는 야당목 위원 2명이 모두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 선정이 현행법이 보장하는 추천위원들의 권한이라고 반발합니다. 또 공수처 출범 전부터 국민의힘이 미뤄온 특별감찰관 임명도 공수처장만큼이나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도 펴니다. 법에 만들어졌으니까 하자는 것인데 법에 만들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그리고 북한인권특별대사는 4년째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연 전술이란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와 대한변협까지 압박하지만 졸속 심사는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식입니다. 선거를 조작했다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바이든 쪽이 이겼다고 글을 올리니까 언론들이 어쨌든 드디어 인정을 했다고 평가를 했고 그게 아니라고 발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라는 주변의 압박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바이든 쪽 승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래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글로벌 안보 포럼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Look, if the Biden-Harris ticket is determined to be the winner, and it's obviously things look that way now, we'll have a very professional transition from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re's no question.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못할 상황이 되면, 즉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전문적인 인수인계를 하게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바로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선거에 이겼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MBC 방송은 최고위 안보 강요이자 충성파인 오브라이언에게서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들의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다는 걸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메릴랜드 주지사와 오하이오 주지사에 이어 에서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도 방송에 나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내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던 게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이후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연맹 측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연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접수 마감 시한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8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수는 8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접수 마감 시간을 하루 앞두고 집계된 숫자입니다.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피해가 접수됐고 일부는 일본과 독일 등 해외 미군 기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현재 연령도 8세에서 93세로 다양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978년 보이스카우트에 입단한 프랭크 스피넬리 씨는 연맹 소속 경찰이 11살이었던 자신에게 접근해 더듬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적 학대를 했다며 자그마치 3년이나 지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보이스카우트 내에서 1944년부터 72년간 아동 단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했다는 내용의 법정 증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보이스카우트 소속 아동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연맹에서 퇴출된 지도자는 7천 명이 넘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과거의 성학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앞서 오늘 아침 첫 소식으로 보도해드린 대로요. 코로나 백신 효과에 대한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하지만 또 지금 당장 뭘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방역은 이어져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 입장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앞서 화이자가 발표를 했을 때 왜 그 발표를 대선이 끝나고 하냐 음모론을 제기를 했었죠. 이번에 모더나 발표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모두 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거라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또 하나의 백신이 발표됐다면서 모더나 백신이 95%의 효과가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이어 중국 전염병을 종식할 위대한 발견들이 모두 내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면서 역사가들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두 본인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도 트윗을 올렸는데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 소식에 희망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접종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때까지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도 지금 코로나 백신 마지막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시험인가요? 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현지 시간 16일 백신 후보 2회 접종에 대한 최종 3차 임상 시험을 개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9월부터 1회 접종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후보를 2차례 맞으면 예방 효과가 높아진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임상 시험의 목적입니다. 존슨앤존슨은 2회 접종 임상 시험에 참여할 지원자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코로나가 심각한 나라에서 주로 선발됩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에서 여야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운영 예산이 과도하게 잡혀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과천의 한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후분양제 전환을 제안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주택 문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부동산 행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가 과도한 신상 털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밀실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이후 2년 반 만에 2,500선에 올라선 코스피입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삼성전자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사업 마지막 구간인 나주와 목포 사이 철로 공사가 올해 말에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역 신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게 된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58억 원의 흑자가 났는데 여객 매출은 코로나로 줄었지만 화물 수송 매출이 밀면서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경찰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1인 탑승만 가능하고 자전거처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에서 50대 공무원이 업무를 보던 도중 맹견 4마리에게 물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사육장에서 키우던 맹견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했는데 얼굴과 팔, 다리를 물려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 양재대로에서 7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방음벽 공사 현장에서 교통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한국인 교수에게 강의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 이후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한 제주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에 있는 용천 동굴로 오염된 지하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학 비료로 오염이 된 물이라고 하는데 오늘 정확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김수영 문학상 수상자로 이기리 시인이 선정이 됐는데 등단하지 않은 신인 작가가 이 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이한 듯한 진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공이 느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에 들어가고 거의 1년 만에 오늘 결과를 내놓는데요.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공항 인근에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부산시와 협의를 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GM노조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부분 파업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노조 간부들이 철야 농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 오늘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기념식이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128명이 정부 포상을 받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안개와 미세먼지가 합쳐지면서 시야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어제 생긴 미세먼지가 아직 남아있고 추가로 국내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청도와 대구에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이 밖에 전국 곳곳에서 오전에 나쁨 수준이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남풍이 불면서 약화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와 서해 5도에 10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2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청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 경찰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활약으로 공포에 떨던 시민들을 구해냈습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취객을 돌려차기로 제압한 겁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온 점주를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그 학생들도 이제 위협을 당해서 도망치듯이 오다가 저희 가게까지 온 거였어요. 50대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버려. 안 그러면 쏜다라고 한 2, 3회 정도 경고 명령을 했는데도 급기야 흉기까지 던집니다. 경찰관이 몸을 웅크려 피한 뒤 돌려차기로 제압합니다. 살짝 쫄았다 진짜. 바로 하이킥. 쓰러진 A씨는 격렬히 저항합니다. 식당에서 지켜본 손님들도 가슴을 졸입니다. 지금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참다 못한 시민 한 명이 다리를 붙잡고 포박을 돕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27cm 크기의 흉기를 지닌 채 이 해변 산책로 일대를 20분 넘게 돌아다니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A씨는 처음엔 중학생 2명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 2명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함께 식당에 갔는데 점주가 술을 팔지 않아 기분이 나빠 흉기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대처가 늦었더라도 위험한 순간으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또 지나가는 행인도 한 몇 분 계셨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경찰은 특수 협박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충북 진천군에 있는 가정집에서 집주인 A씨가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59살 A씨는 팔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에서 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시장 안에 있는 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1층 점포 내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3명과 차량 29대를 투입해서 진화했습니다. 이달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1심 재판이 오는 19일에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신청서를 nem에 따라 지난달 22일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45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어제 만났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관객들이 있는 상태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바흐 위원장이 도쿄 총리 관저를 찾아 스가 총리와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된 뒤 일본 총리와 IOC 위원장이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관객들이 직접 관람하는 형태로 올림픽을 치를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두 사람은 관객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개최로 뜻을 모았습니다. 스가 총리와 바흐 위원장의 말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来年の夏、人類はウイルスに打ち勝った証として、また東日本大震災から復興しつつある姿を世界に発信する復興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として東京大会の開催を実現をする決意。 This makes us also very, very confident that we can have spectators then in the Olympic stadia next year, and that also the spectators will enjoy a safe environment.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당면 과제였던 내년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에 일단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최대 정권 부양책으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5일 도쿄올림픽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면 이를 계기로 북핵 육자회담국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도쿄올림픽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과 이어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동북아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스가 총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스가 총리를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가 총리에게 도쿄올림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죠. 맞습니다. 이제 내년 이 도쿄올림픽 전후해가지고 일본의 중요한 해산 총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 스가 총리의 정책인 생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또 지금 이 스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그 경제 부분에서 일정한 또 효과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 정점으로서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가 정권에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성공한다면 스가 총리에게는 장기 정권이 길에 열리는 거죠. 뭐 그런 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남북 대화 재개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 작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또 북미 대화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또 바이든 정권이 대북 정책이 완전하게 그 구축되기까지는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그 북미 대화 또는 이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북일과 한일 대화, 말하자면 동북아에 있어서 어떤 대화와 어떤 그런 소통의 계기가 되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을 또 강화시켜 나가겠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도 삼겠다. 또 일본 측으로 본다면 북일 관계를 어떤 그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 이런 생각도 엿보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일 관계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나라 관계자들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역시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일본 쪽으로 봐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최종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일본 기업의 사죄 보상은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역사적인 쟁점이 충돌하면서 지금 수출 규제, 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이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까지 지금 파급되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그런 비슷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리고 역시 역사적인 쟁점까지 포괄하는 어떤 대타협 정도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 개막될 예정입니다. 이제 24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올림픽 회의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 만큼 진행 상황을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얘기를 국회에서 또 했습니다. 그리가 또 하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검토를 지시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는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변호사 단체들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뒤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을 심사한 국회 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특활비가 자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큰 줄기에 통제 장치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수사 지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활비 44억 전체를 직접 관할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이 각 예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비춰주고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무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추 장관이 추진하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변과 대한변협 등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넘어선 안 된 금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서울시장보다 대선 출마 뜻을 밝힌 거란 해석입니다. 야권에선 검찰개혁을 자기 정치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소식도 보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과 최 전 의원이 나왔는데요. 또 재판에 나오지 않은 민경욱 전 의원, 4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미국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또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속하겠다고 법원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최이배 의원실 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득합니다. 문을 의자로 막고 그 위에 앉아 최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최 전 의원은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국당 지도부가 계획하고 지시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 당시 보좌관은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이 오면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 가방까지 챙겨와 최 의원을 상대로 동전 마술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마술을 보여준 건 당시 의원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금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란 겁니다. 보좌관은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감금 의견을 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나 원내대표의 지시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부정선거 시위 중인 민경욱 전 의원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 전 의원이 계속 재판에 안 나오면 구속시키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8살 아이를 성폭행한 성범죄자 조두순 다음 달에 이제 출소를 하고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그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조두순이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숨어야 하고 가해자는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조두순은 최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출소자 등의 취업을 도와 이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의지가 있는 출소자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은 약 12년의 수감 생활 동안 다른 직업 훈련에는 지원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조두순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지는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국민 정서와 조두순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실제 취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육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면접을 보거나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세금으로 조두순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사회에 나갈 지원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우선이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해버리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취업 지원 역시 재범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최우선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 동기를 낮출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더 정교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범죄 동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어제 관심이 집중됐던 소식이었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하나의 회사로 만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항공업 위기 속에 두 회사를 합하는 게 최선이라는 게 정부 판단인데 이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지원하는 걸 두고도 논란이 있고 한진칼 특혜 논란도 있고요.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가는 길 이제 참 즐거워졌어요. 바로 아시아나를 타고 가니까요. 아시아나항공은 88 올림픽 때 생긴 국내 두 번째 국적 항공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30여 년 만에 다시 단일 국적 항공사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기단이 259대가 되는
전 세계 한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지주사에 인수자금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아시아나 최대 주주가 되는 형태입니다. 산업은행이 사실상 재무투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양대 체제를 유지하자고 했지만 산업은행과 다른 부처들이 항공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면서 흡수합병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항공산업의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시아나는 굉장히 많은 정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회사가 운영 중인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 3곳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부가 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식화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카를 통해 8천억 원의 인수자금을 지원합니다. 국내 1위와 2위 항공사의 합병까지는 독과점 문제나 특혜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와 산업은행은 기간 산업인 항공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이제 산업은행, 수출위원회 등과 채권단이 더 이상 유지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혈세를 투입을 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을 살리고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한계를 느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으로 넘기면서 이제 채권단은 빠지려는 이제 그런 엑시 플랜 차원이 단기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채권단이 좀 중장기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통해서 항공산업의 산업 구조조정, 산업 효율화를 일으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의 항공업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요인들이 함께 결합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측 노조에서는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합병을 하게 되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항공산업이라는 게 대단한 마진, 이익률이 높은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를 하는 것이 거의 요즘의 전략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에어프랑스하고 KLM이 합친다든가요. 네. 미국에서도 델타와 노스트웨스트가 합친다든가, 루프탄자가 유럽이랑 국적기들이 합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M&A였고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런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화는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인천공항은 하나였는데 네. 그동안에 국적기가 2개이면서 약간 슬롯 같은 경쟁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천공항 하나에 국적기 하나 이런 통한 시너지도 분명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반대급부 또 이면을 살펴봐야 될 것은 아마도 상당 부분의 구조조정, 이 중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 구조의 교집합이 거의 100%에 가깝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당하는 중복 인력에 대한 문제, 바로 인력 구조조정의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채권단이 큰 틀에서 아시아나를 이 대한항공으로 M&A를 허락하게 된 이 부분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권단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우회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현재 M&A를 하더라도 인력 구조 조정은 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노조 입장에서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네. 믿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재 아시아나 항공의 노조 또 대한항공의 노조가 아주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는 갑질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런데 민간 회사와 민간 회사가 합쳐지는 데 있어서 혈세를 투입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특혜 시비고요. 이제 이것의 이면을 좀 보면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바로 자금을 이제 투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진칼에 8천억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진칼은 실은 전체적으로 한진그룹의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한진칼은 일단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채권단으로 받은 8천억을 가지고 밑에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또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해서 그게 그 돈으로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는 조금 이제 복잡한 구조를 이제 갖게 됐는데 여기에서 왜 특혜 시비가 나느냐? 잘 보시면은 채권단이 대한항공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진칼에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지분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진그룹 내부의 이 경영권 분쟁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조은태 회장과 이제 반조은태 회장 연합, 뭐 KCGI, 뭐 조연합 등이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산업은행의 지분 약 한 10%는 당연히 조은태 회장 편일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 확보에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세간의 비판은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특히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무리를 일으켜 왔는데 왜 굳이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서까지 M&A를 추진하게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채권단은 그 HDC 현대산업개발과 M&A가 이제 헝클어지면서부터 바로 컨틴전시 플랜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약 5개 그룹과 컨택을 했는데 다 거부를 못한다고 했고 그때 마지막 남은 것이 한진그룹이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또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고 조원태 회장은 뭐 현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거대 항공사의 또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 회장의 뭐 경영을 그대로 그냥 뭐 지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모니터링이라 이제 채권단이 이제 하나의 또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참여하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저런 아마 경영권에 대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M&A를 하고 이 큰 틀에서 뭐 경영 효율화를 일으키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이렇게 빠른 뭐 M&A 인수 결정 이런 것들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까 일단은 정말 바닥까지 추락했던 항공산업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런 빠른 M&A를 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코로나19 국면이 좀 더 이어지거나 한다면 실은 몸집은 더 키워놨는데 이 업황이 안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경영난이 있을 수가 있고 이 합병된 회사에 또 채권단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숙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2번째는 바로 이제 앞으로 조은태 회장이 이끄는 통합 대한항공이 얼마나 빠르게 이 경영 뭐 효율화, 뭐 구조조정들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탄력을 받느냐라는 이제 2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앞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었고요. 네. 자, 또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당장 합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 심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벌써 나오는 것들은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공정위가 어떻게 막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공정위가 이것이 벌써 둘이 합치면은 뭐 저비용 항공사까지 합치면 63%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이 나오거든요. 그걸 독과점이 아니라고 이 M&A를 통과했을 때 과연 공정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울까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주목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고 나서의 걱정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항공노선이라는 것이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운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당국의 입장은 그런 뭐 항공 운임 같은 것들 함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뭐 독과점의 폐해는 크게 뭐 여기에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입장은 전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남아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관문은 과연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쳤을 때 그 둘의 탄생을 과연 독과점으로 안 보는 거기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긴장할 만한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요. 짐팔리 포드 자동차 CEO는 포드가 언젠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포드 자동차 경영진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검토했지만 공급망이 탄탄해서 접은 바 있습니다. 그 사이 배터리 생산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월 테슬라는 배터리를 3, 4년 내에 자체적으로 양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GM도 자체 생산을 추진합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자체 개발 추진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향후 배터리 수요 급증 전망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점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네, 해외 축구 선수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선수가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축구협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아레스와 골키퍼 무노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증상 감염자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아레스와 무노스는 오늘 18일 브라질과 치를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서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신규 확진자가 16명이 나와서 이번 시즌 최다 인원이 감염됐다는 소식입니다. 프리미어 사무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지난주 선수와 직원 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한 결과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전 구단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요. 지난주 최다 인원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8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와 문학 작품, 역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국내 창작 뮤지컬 3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울림을 주는 노래들이 있죠. 이런 음악들로 채워진 뮤지컬 그날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한 사랑과 우정 이야기, 20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추억, 그 이상의 존재인 김광석 씨의 명곡들, 이 절절한 이야기가 다채로운 편곡과 춤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막을 올린 이 작품은 7년 전 초연부터 함께해온 배우 유준상 씨를 비롯해서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내년 2월까지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달 초에 개막한 작품입니다. 백석의 시를 음악과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시인 백석과 뜨겁게 사랑했던 기생, 자야, 그와 헤어지던 순간을 곱씹으며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1,000억을 준다고 해도 그의 시 한 줄과 바꿀 수 없다는 애틋한 사랑. 서정적인 한 편의 시로 담아낸 뮤지컬은 백석의 시에서 따온 대사와 음악들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9월에 개막했지만 코로나19로 관객과 오래 만나지 못했던 뮤지컬 백범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역동적인 음악 그리고 화려한 무대와 춤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독립영웅 김구 선생이 살아간 70년 인생을 18명의 남녀 배우들이 함께 연기하는데요. 누구나 김구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4.5%에 이른다는 중간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시험과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 연말까지 2천만 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모더나의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200명을 넘겼고 오늘도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역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합니다. 최근에 전파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들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 하루 종일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일단 사라지겠습니다. 불교 행사인 연등회에 대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등재 권고가 뒤집힌 적은 없어서 확실시되는데 다음 달 중순 최종 결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